자유주의 정치 사상의 마지막 정치 철학자인 헤겔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한번 3-4번 정도 강의를 할 텐데, 우리가 늘 그렇듯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헤겔이 누구인지, 또 그런 얘기를 조금 조교 선생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교 선생은 헤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잘은 모르고. 어떤 사람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냥 철학가. 철학가. 네. 그 다음에 뭐 한 사람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네. 헤겔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네. 유럽 근대 정치 사상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근대 정치 사상. 그 다음에 독일이란 나라의 근대 국가를 완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정치 철학적 기반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면 헤겔이 누군지 알겠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좀 잘 자세히 몰라요?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는 생각이 그래요. 모든 정치 철학자를 공부하는 방법은, 나는 정치학과에 있으니까 철학적인 개념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헤겔이 만들어냈던 개념 중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저작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제일 중요한, 헤겔이 만들어낸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투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정투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럼 인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정. 인정해주다. 그렇지, 인정해주다. 네. 누구를? 다른 사람을. 네. 그래서 소위 철학적으로 타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힘들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헤겔은. 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봤어요? 네. 언제? 다른 사람을 인정해 봤던 기억이 뭐가 있어요? 막 사소하게도 막 늦었을 때 차가 막혔다 이런 사정 같은 거, 개인 사정을 들으면 이 정도는 인정할 만한 그런 면에서 인정.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헤겔이 얘기하는 인정투쟁에서 인정이란 말이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네. 존재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인정투쟁의 시작은 뭐냐면 사랑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여자를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이 시작돼요. 이게 내 거야, 네 거야 이러는데, 아 그래, 그건 네 거고 요건 내 거야 라고 인정하는 거. 요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시민사회에서의 법적인 투쟁, 법적인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넘었으면 뭐냐면 국가 단위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북한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 네. 그 다음에 미국이나 특히 일본도 우리가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 그런데 헤겔의 논리에 의하면 아까 얘기했던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위로, 사랑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로 갔다가 그 다음 국가 단위로 가서 인정하는 이 단계의 이 변화가 바로 근대 국가를 만들어내고 근대 정신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오늘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몇 번에 걸쳐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 조교 선생은 이제 저 뒤에서 나 좀 도와주시고 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헤겔이라는 사람, 여기 지금 내가 강의하는 정치 철학자들이 어느 한 사람,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만, 헤겔이라는 사람은 내가 읽어봤던 사람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 정치 철학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이걸 이해한다? 내 생각에 그건 천재이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특히 이제 헤겔이 썼던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 정신현상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치과에서 읽는 책이 이제 법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법철학은 조금 읽기가 그나마 괜찮아. 근데 이 정신현상학을 내가 읽고 이해한다? 나는 지금 한 10년, 20년, 학생 때부터 생각하면 30년이 지났지만 잘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헤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헤겔이 얘기했던 사상의 핵심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냐면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헤겔 저작을 선별하고 읽는답니다. 그렇게 보면
해겔에게 가장 중요한 두 책이 바로 이 두 가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현상학은 뭐에 해당하냐면 예를 들어서 루소가 썼던 인간 불평등 기원론. 그게 뭐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책이었죠. 이 정신현상학이 바로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해당되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법철학은 루소가 썼던 사회계약론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책이고 이거는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사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이에요. 이 두 가지가 기본 저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정신현상학이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하는데 해겔은 그걸 정신이라고 표현했을까? 여기 인간이란 무엇이는 말이 안 나와요. 해겔은 이 안에 보면 정신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의지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 간지, 예지 이렇게 정신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왜 해겔은 이렇게 인간을 설명했을까? 예를 들어서 홉스, 인간은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홉스 강의 제가 한 거 기억나시면 안 나는 사람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홉스의 리바이던의 그 일부의 한 100페이지가 뭐냐면 인간을 자연과학적인 인간관으로 보면서 인간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크는 인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뭐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다. 뭐 그런 정도로 끝이 나요. 그 다음에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특히 1부와 2부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무슨 자연 상태에서 어땠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길게 좀 수필 같긴 하지만 써요. 그리고 칸트도 뭡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칸트의 교육학 강의 같은 거 보면 인간이라는 게 자연과학적인 그래서 무슨 씨앗에 물을 뿌려가지고 그게 이렇게 커가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계몽이라는 빛을 쬐고 교육을 시켜서 인간을 키워야 된다.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인간관이죠. 근데 갑자기 해겔이 오면 그렇게 인간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정신이란 말을 써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 해겔이 이걸 쓰기 전에 썼던 여러 책 중에 이 책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책을 많이 썼어요. 이 사람 뭐 앉아서 맨날 밥만 먹고 책만 쓴 사람인가 봐. 사실은 그러니까 해겔을 전공한 사람도 해겔이 썼던 책을 다 읽기가 어려워요. 최소한 10년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는 해겔만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겔이 뭔 얘기를 했고 무슨 얘기가 핵심인지를 알고 그걸 좀 응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핵심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이해하려면 해겔이 썼던 초창기 작업, 소위 이제 이 기독교 정신과 무슨 이런 이 해겔의 신학론집이라고 하는 젊었을 때 썼던 이런 책들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해겔 생각은 이거예요. 여태까지 자유주의 정치 사상을 다 비판합니다. 홉스 로크를 비판하고 영국적 경험주의죠. 그 다음 루소를 비판하고 칸트를 비판해요. 뭐 인간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홉스나 로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홉스한테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운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국가라고 하는 단위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게 이 홉스의 인간관의 기본이고 그것이 국가와 연결되는 겁니다. 로크는 뭐였어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거였어요. 루소는 조금 다르죠. 루소는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던 감성적인 것 혹은 연민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이 타락해서 그 타락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뭡니까? 사회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사회계약을 맺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뭔가 이 어떤 관습적인 volonté générale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화적인 것과 관련돼서 내가 공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고 또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화국을 운영하는 방식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olonté générale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된다. 이게 소위 그 루소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칸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내적인 양심, 의지, 자율적인 의지에 부합하도록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면 그런 인간들, 그게 이제 소위 계몽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에게 이 규율을 부여하고
예를 들면 사람 죽이지 마라,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뭐 이런 식의 자율적인 의지를 통해서 국가나 시민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해겔은 전부 비판해요. 그 해겔의 비판을 알기 위해서 바로 이런 초기 저작들을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기 보면 이 베른과 프랑크푸르트식이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젊었을 때 해겔이 신학대학을 다녔을 때 썼던, 그 20대 썼던 책이고, 이 요때부터가 이제 예나 대학 시절 이제 박사를 받고 교수가 돼서 썼던 책이에요. 뭐 이거 전에도 책의 기호 이게 3이라고 돼 있으니까 1, 2, 3도 있고 예나 실제 철학이라는 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뭐냐면 주로 이제 강의 노트 같은 습작 노트예요. 실제로 이런 책들이 바탕이 돼서 출판한 게 정신현상학 1, 2권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정신현상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책에 나온 것을 알려면 초창기의 작업을 조금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에 관련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을 이으면 해겔은 홉스나 로크 같은 영국식 경험주의 인간관을 어떻게 비판하냐면,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기의 욕망만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라고 한다면, 국가라고 하는 건 너무 통합된 질서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기심,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가덕도에 공항 세워요, 나는 저기 밀양에 공항 세워요, 아니 우리 양양에도 하나 세워줘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혹은 지역적인 욕심을 표현해서 그것을 국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개인이든 지역적 공통체든 도저히 통합된 질서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크나 홉스 같은 인간형을 전제로 해서는 근대 국가가 안정적일 수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반성적 사고가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타자와 나를 분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반성적 사고라는 말이 뭐냐면 내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그런 거 아닌가? 약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치가 그래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이래가지고는 정치가 안정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루소 얘기는 뭐예요? 루소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볼롱테 제네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볼롱테 제네랄은 내가 루소 강의를 하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합쳐놓은 것, 그게 다수결의 논리, 로크나 홉스의 다수결 논리가 그거라고 한다면, 루소는 질적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수적으로 한 20명밖에 안 되지만 70명은 밖에 나가서 놀자 그러고 20, 30명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자고 한다면, 어쩌면 수적으로는 20, 3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한,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의견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관통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볼롱테 제네랄 루소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해겔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다, 너는 문화적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겔이 루소를 비판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거 볼롱테 제네랄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만장일치로 가능한 거냐, 아니면 절차적인 걸로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적어도 볼롱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문화적이고 질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루소가 대단히 천재적으로 발상으로 제안을 했으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해겔은 그래서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소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칸트를 비판하는 건데, 뭐냐면 칸트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내면적인 거예요. 루소한테는 중요한, 볼롱테 제네랄의 중요한 게 뭐냐면 외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중요했다면, 그래서 왜 그 사회계약론 맨 마지막에 보면 시민 종교 얘기하고 어떤 종교적인 심성 같은 거, 그것이 이제 애국심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거라 한다면, 볼롱테 제네랄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다면, 칸트는 그게 내적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의 양심, 나의 의지의 자율이란 말을 쓰죠. 스스로 자자의 율. 그래서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칸트한테 비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칸트가 내세우는 정언명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 자율적인 의지에 의한 정언명법. 정언명법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자기가 판단해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상형적인 행동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 우리가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배우지 않아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인간 사회 윤리 규범 아닙니까? 도덕 규범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유명한 예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막 헐레벌떡 들어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는 도둑놈이 있는데 그 놈을 필요해서 내가 왔으니 나를 벽장 속에 숨겨주고 그 사람이 오면 나 여기 없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를 벽장에 숨기고 있으니까 한 5분 후에 정말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 자, 그럴 때 내 친구가 여기 있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몰라요 지금 어디 딴 데로 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지 옳은 건지. 당장 칸트한테는 이런 문제 제기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정언명법 때문에 내 친구가 조금 전에 와서 이 벽장 속에 숨겨줬어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칸트를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겔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사악한 의도를 갖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까지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정언명법을 적용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겔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뭐냐면 내적인 절차로서의 칸트적인 도덕 규범, 그 다음에 루소처럼 어떤 문화적인 외적인 규범으로서의 문화적인 규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거예요. 아주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해겔의 눈에는 홉스나 로크 같은 친구의 그 사람의 인간관은 그건 허나만한 거예요. 그건 얘기상대도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 해겔은. 그런데 칸트나 루소는 대단한 그 정치 철학적인 개념을 만들어냈어. 그런데 뭔가 부족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창기에 알아야 될, 초기 사상에서 해겔을 이해할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적인 절차로서의 칸트적인 절차와 또 루소와 같은 어떤 외적이고 문화적인 것,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객, 주체와 객체, 내부와 외부, 이걸 변증법으로 조화시킬까 하는 것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고민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기독교 정신과 그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그전에도 이제 이 정치 신학 이런 데도 있으면 하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벌써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제목이 도덕성 사랑 종교예요. 도덕성 사랑 종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겔이 볼 때 이 당대의 아까 얘기했던 칸트식의 비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비판, 그 다음에 외적인 비판, 뭐 예를 들어 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뭐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적인 강제죠. 그것들이 뭐냐면 앞에 소위 이제 이 정치신학 논집에서 나오는 젊은 청년이나 이 기독교 정신의 이 책이나 뭘 비판하냐면 유대교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 강제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실정법적 종교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정신과 내면과 전혀 관계없이 너는 뭐뭘 해야만 되라고 하는 강제된 절차. 이게 인간을 주체와 객체로 나누고 실질적인 삶과 유리된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칸트의 법칙을 그와 비슷하게 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책에 보면은 예수의 도덕과 칸트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장에서 유대교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그 유대교 비판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외적인 절차, 강제 이런 것들만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칸트는 또 뭐예요? 내부적인 요인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가졌던 그런 절차적인 자율성,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객체적인 것과 주체적인 것을 합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초창기의 그 해겔 철학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정신전상에까지 지속이 되느냐,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면 거기서 끝나느냐, 이런 걸 두고 전문적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주체와 객체, 외부와 내부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 해겔 정신전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년 시절의 해겔의 사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끊겠습니다.